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한 해도 화이팅 해보자고요. 제목에 두른 건 뭐냐고요? 이거는 넥밴드 스피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다루려는 기업이 이 제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둘러봤습니다. 하하, 멋지죠? 그러면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이엠텍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203억 원이네요. 바로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자산운용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네요. 이때 이엠텍이 5% 이상 주주로 신규 편입되었고 이후에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이 기간 내에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여 이 기간에는 지분을 줄이며 5% 미만 주주가 되어 이후에는 지분 변동 공시가 의무가 아니게 되었죠. 가장 최근 공시를 보면 지분을 전량 처분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지분을 취득하며 5% 이상 주주로 신규 편입되었네요.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 1임은 이렇게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특성을 가진 투자사로 유명하죠. 다른 투자사들에 비해 롱숏이 잦은 것을 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규 대표의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들이 보이는데 보유 주식 변화보다도 주요 계약 체결 주식 변화가 눈에 띄는군요. 주요 계약 체결을 요약해보면 꾸준히 담보대출 계약을 갱신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엠텍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담보로 맡긴 주식 수를 줄여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정승규 대표가 현재 보유 주식의 일부를 담보로 33억의 대출을 받으셨나 보군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2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를 보면 총 118만 7,500주의 자기 주식 중 임직원에게 상여금 목적으로 4만 900주를 18,300원에 처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7.5억으로 임직원에게 처분하게 되죠. 이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처분 수량과 처분가액에서의 변화가 소폭 있지만 예정대로 임직원들에게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를 보면 일단 총 97만 3,600주의 자기 주식 중에서 앞서 118만 7,500주에서 4만 900주를 처분하는 거면 110만 주가 넘게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것 외에도 또 자기 주식을 처분했나 보네요. 일단 이 부분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 자기 주식 처분은 투자자금 및 유동주식 수증대를 위해 30만 주의 자기 주식을 17,908원에 처분하여 53.7억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들에 처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유동주식 수 증대 목적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다소 안 맞다는 개인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금 확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소각 결정 공시가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처분을 한 번 더 했으니 앞서 자기 주식 수량이 안 맞았겠군요. 보시면 자기 주식 중 17만 3천주를 소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주식의 소각은 코세스 영상에서도 다뤘고 상신 EDP도 글로 한번 다뤘었죠. 이러한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은 언뜻 봐서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 자본금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은 자본금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생기게 되죠. 이 부분 코세스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 공시도 있는데요. 이석근 사장을 대표로 올리며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군요. 과거 이력을 보니 삼성전자 전무로 계시다가 이엠텍 사장으로 지내오신 후 대표로 되신 것이네요. 사업 확장에 따른 움직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도 보이나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니 생략하겠고 손익 30% 이상 변동 공시도 보입니다.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에서 크게 돌아서며 흑자 전환했군요. 사측은 이러한 이유로 전자담배 등 사업비 중학대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네요. 이엠텍이 전자담배 사업을 하나 보죠. 그러나 이엠텍의 실적에는 특이점이 있네요. 일단 이러한 이익에도 법인세 자감전 순손실을 봤으므로 영업의 비용이 컸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법차손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을 봤네요.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승규 대표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가 보이는데 모두 주식담보대출 연장에 대한 것입니다. 꾸준히 주식담보계약에 대한 이슈가 보이네요. 그러면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신탁계약 해지 관련 공시가 보이는데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약 50억으로 80만 600주의 자기 주식을 매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엠텍은 이전에도 이렇게 자기 주식 매입을 해왔는데 과거에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왔던 자기 주식을 최근 높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이죠. 자기 주식 활용은 언제나 옳죠.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계약 공시가 보입니다. 보시면 최대 주주인 정승규 대표가 소유하던 주식이 228만 1378주인데 이 중 135만 1939주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61억의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담보권이 전부 실행되면 정승규 대표의 주식은 92만
9,439주로 줄어들게 되니 최대 주주의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당시 이렇게 안트로젠이 2대 주주로 있었으니 담보권이 모두 실행되면 최대 주주는 안트로젠이 되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계약 공시가 발생했었죠. 그러나 이후에 해제 공시가 발생되었군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수를 줄였기 때문이네요. 따라서 정승규 대표가 제공한 담보 주식의 담보권이 모두 실행된다 해도 2대 주주이던 안트로젠의 주식수보다 많으므로 최대 주주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정승규 대표는 담보 주식의 제공 수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죠. 따라서 최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32만 8,686주까지 감소되었고 대출금도 33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이슈는 별 리스크가 아니라 생각되네요. 그러면 20년 초까지의 공시를 얼추 살펴봤으니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 클릭. 이엠텍은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2007년에 했네요. 종속회사를 봐보면 총 7곳의 종속회사가 있고 이 중 이엠텍 베트남법인은 주요 종속회사군요. 보시면 자산총액 규모가 크죠. 또한 NS텍비나는 이엠텍 베트남법인의 종속회사로서 이엠텍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외 종속기업들은 모두 이엠텍이 직접 지배하고 있으니 따로 개통도로 볼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해외법인들이 베트남, 중국에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 외 출자법 인연항을 보면 이렇게 여러 기업들에 투자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투자조합 및 사모투자 합자회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엠텍이 사업과 관련되는 혹은 사업외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안트로젠은 이엠텍의 2대 주주로 봤었는데 이엠텍도 안트로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군요. 이제 총 주식수를 봐보면 이엠텍은 보통주로만 1,588만 7,936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자기 주식은 67만 3,700주죠. 이 자녀 자기 주식은 과거 이엠텍이 낮은 가격에 매입해온 자기 주식을 투자사에 처분하고 또 임직원에게 처분하고 일부 소각하였기에 지금의 67만 3,700주가 된 것이고 앞으로도 추가로 13만 2,200주를 임직원에게 상여금 목적으로 처분할 예정이군요. 임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겠고 또 열심히 일한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자기 주식 활용은 모두에게 좋은 영리한 활동이죠. 이제 주식 소유 현황을 봐보면 정승규 대표가 14.36%로 최대 주주로 계시네요. 지배력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원분들의 지분까지 포함된 총 지배력은 14.95%입니다. 그래도 전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엠텍은 사업상으로 자금을 벌어들인다면 자기 주식 매입을 꾸준히 해서 지배력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만일 추후 자금이 필요할 때에도 자기 주식을 활용하면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최대 주주의 지분 희석을 줄일 수 있겠죠. 앞서 공시들로 볼 때 이미 그런 방향성을 보인다는 생각인데 이엠텍이 돈을 잘 벌어들이는 회사라면 최대 주주의 낮은 지배력은 오히려 이엠텍 주주분들에게는 좋게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주식 매입은 장내에서 주가 방어 역할도 해주니까요. 여기서 잠시 이엠텍의 배당 지급 내역을 봐보면 20년 사업에 자금을 벌어들였음에도 그리고 정승규 대표가 개인적으로 33억의 대출금이 있음에도 배당 지급을 하지 않았죠. 또한 21년 말에도 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올해도 배당 지급 계획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엠텍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기 때문에 대표가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33억 있음에도 배당 지급으로 인한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좋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사업상 이익이 나더라도 배당 지급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지배력 강화 측면과 여러 활용으로 인한 신주 발행 최소화 그리고 주주분들과 주가에도 모두 좋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 이엠텍은 이 방법이 오히려 주주 친화 정책일 수 있죠. 그렇게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정승규 대표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또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엠텍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음에도 사업상 이익을 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엠텍의 방향성을 볼 때 최대 주주의 낮은 지배력은 오히려 주가에 좋게 작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트로젠이 여전히 2대 주주로서 9.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엠텍도 안트로젠의 지분을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두 기업이 주식 수합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기업의 주식 수합 목적은 사업 다각화 목적보다는 지배력 강화 목적이 크겠죠. 보시면 안트로젠도 최대 주주의 지분이 적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각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간 니즈가 맞았고 따라서 이엠텍과 안트로젠이 주식 수합을 통해 부족한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보완해주는 형태겠네요. 서로에게 윈윈인 전략을 잘 구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이엠텍은 그의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할 미상환 매자닌도 없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연결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부분을 보면 다양한 항목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 성자산도 증가했고 주식 및 채권의 형태로 투자한 공정가치 금융상품도 증가했네요.
이엠텍이 보유한 안트로젠 지분 상품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한 매출 채권은 상당히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된 매출과 연계되어 증가했겠군요.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등 실적과 연관된 부분이 증가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기업 투자의 증가는 출자 현황에서 봤던 아니미페의 취득 때문이고 이 법인은 이엠텍의 종속회사가 40% 지분을 소유하게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증가도 보이는데 종속회사들의 기계장치 증가 등이 있었던 것 같네요. 무형자산의 감소는 감가에 의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 보이는데 이는 법인세 차감전이익에 맞는 법인세를 부과한 이후에 나가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연법인세는 세법과 회계상의 일시적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서 이런 요소들이 법인세 비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도 봐보면 매출채권, 재고자산처럼 매입채무 역시 증가한 것이 보이고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을 모두 늘렸음도 보이네요. 또한 전환 상환 우선주 부채도 있습니다. 앞서 총 주식수를 볼 때 우선주가 없고 보통주만 있었는데 우선주 부채가 있는 것을 보니 이 RCPS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것이겠네요. 이렇게 2분기에 이엠텍의 종속기업이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중 어디가 발행한 것인지는 나오지 않네요. 이 부분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앞서 본 자산의 증가 중 일부는 차입금과 우선주 발행 덕분이었겠군요. 여기에 증가한 판매 보증 충당 부채는 그동안 판매된 제품의 보증수리 경험률에 맞는 금액을 이렇게 부채로 인식시켜 놓은 것이고 단기법인세 부채는 말 그대로 단기에 내야 할 부채죠. 이렇게 법인세 비용 부분에 관련돼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단기법인세 부채 같은 구성 요소가 법인세 비용 산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엠텍의 경우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 규모가 손익 규모 대비 무시할 정도가 아니었기에 이렇게 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본 쪽도 한번 봐보면 1분기에 자기 주식에 소각을 했음에도 역시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은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지만 여기에는 자기 주식 소각으로 인한 감소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엠텍의 자본금은 희석된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려할 때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과거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낮은 기업 가치에서 증자를 많이 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이엠텍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넉넉해 보입니다. 그러나 500억가량의 안트로젠 지분 상품은 지배력 강화 목적이기에 쉽게 활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엠텍의 현금성 자산은 차입금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엠텍의 재무 상태는 괜찮지만 현금성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넉넉하다고만은 볼 수 없겠네요. 아직은 차입금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군요. 이제 실적도 한번 봐볼까요? 일단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40%의 증가를 보였네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때 매출원가는 일정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출 총이익의 증가로 이어졌죠.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영업이익에서의 흑자 전환이 크게 이루어졌네요. 영업이익률은 약 10% 수준입니다. 이제 막 턴어라운드한 기업치고 좋은 이익률이라 생각됩니다. 영업외이익으로는 외화이익과 외화손실도 발생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보다 더 큰 순이익이 발생됐고 순이익에서도 전년 대비 턴어라운드했군요. 이엠텍이 사업에서의 큰 변화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은 주가 상승이 크죠. 하물며 이렇게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했으니 현재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었겠네요. 최근 연도 사업 실적을 그래프로 봐보면 이엠텍은 18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 20년 사업까지 주춤했다가 21년 사업부터 또 크게 상승한 것이겠네요. 그리고 19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던 것이 보이는군요. 그러면 이엠텍이 왜 이러한 변화를 보였는지 사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엠텍은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용역 제공 사업도 있지만 그 비중이 미미하므로 크게 부품 사업과 제품 사업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두 사업분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업의 매출 비중은 바뀌게 되었군요. 이엠텍은 이제 부품 사업보다 제품 사업의 비중이 더 큽니다. 과거부터 매출 비중의 변화를 잠시 확인해보면 이엠텍의 모태 사업은 부품 사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17년에 매출의 7.8%를 차지하던 제품 사업은 18년에 급성장했고 19년에는 감소했다가 이제는 모태 사업인 부품 사업보다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엠텍이 신사업으로 인해 사업적인 탈바꿈을 하게 된 것이겠죠. 먼저 모태 사업인 부품 사업은 스피커, 리시버, 모터 등이 있는데 딱 봐도 완제품의 형태가 아닌 부품들로 보이죠. 이러한 부품들은 음향 부품들입니다. 음향 부품을 생산하는 이엠텍은 먼저 LG전자의 이동통신사업부 고객사로 등록됐고 이후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휴대폰 생산 공장의 고객사로 등록됐습니다. 현재는 LG전자의 MC사업부가 철수했기 때문에 이엠텍이 고객사를 삼성전자로 확대한 것은 참 다행이겠네요. 이엠텍의 스피커, 리시버 등 음향 부품들은 휴대폰을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워치, 이어폰 같은 주변기기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전장 부품으로의 진출도 하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매출 발생까지는 아닌 것 같군요. 21년 3분기까지의 부품 사업 매출을 4분기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면 작년 대비 성장한 모습은 맞지만 과거 매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네요. 따라서 EM택의 성장 동력은 제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 사업의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역시나 음향과 관련된 제품들이죠. 종종 주위에서 멋쟁이 분들이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EM택도 이런 제품을 하는군요. EM택이 음향 관련 전문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향 관련 제품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건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전자담배 제품군을 볼 수 있죠.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EM택의 제품들은 관련형 전자담배입니다. 한때 전자담배 이용자가 증가할 때 많이 보였던 것은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였죠. EM택이 하는 관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고열을 가열하면서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담배처럼 이렇게 종이로 연초를 마른 관련을 쓴다는 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반씩 섞어놓은 형태로서 일반 담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T-NGL1,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가 대표적인 관련형 전자담배죠. 앞서 2017년에 제품 사업의 매출이 의미 있게 발생된 것을 봤었는데 이때 EM택이 KT-NG의 전자담배 릴을 첫 생산했고 18년에는 릴 시리즈가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 증가를 보였었죠. EM택은 관련형 전자담배의 기기 그리고 관련형 기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인 액상 카트리지를 생산합니다. 대개 관련 20개비당 1개의 액상 카트리지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 부분이 매출 발생에 있어 아주 좋겠군요. 특히 EM택은 이러한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담당합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홍콩 스모어와 EM택 정도라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제품 사업의 성장이 꺾였던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당시 EM택이 품질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EM택은 KT-NG와 전자담배 기기 및 카트리지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품질하자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를 보존해주게 되었죠. 따라서 이 시기에 불량 문제로 인한 비용 발생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이슈는 19년에 반영되어 적자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20년 상반기까지도 일부 반영되었던 것 같네요. 따라서 EM택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공장 설비 투자와 공정 자동화를 하게 되고 이제는 낮은 불량률을 가진 기기의 출시 그리고 소모품인 카트리지의 자동화 생산 라인 구축으로 수익성을 키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룬 노바텍이 역량을 해외 법인에 집중한 것처럼 EM택도 생산기지에 역량을 집중한 모습이 있네요. 그러다가 2020년 초 EM택의 전자담배 사업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관련형 담배를 하는 두 기업의 협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코스의 필립 모리스와 릴의 KT-NG는 릴의 해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필립 모리스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KT-NG는 빠르게 릴의 확대를 해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EM택은 필립 모리스로 공급되는 릴의 기기 및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고객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적 성장의 계기가 되며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이겠네요. 이렇게 KT-NG의 릴이 확대되자 KT-NG는 납품사를 EM택에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EM택과 이원화 공급하는 기업으로는 이렌텍이 있고 최근에는 파트론, ITM 반도체까지 추가되었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KT-NG와 EM택의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배경에는 EM택이 가장 최근 설립한 자회사 이노IT가 던 1등으로 유명한 영국 기업인 BAT와의 거래를 추진했기 때문인데 글로벌 기업인 BAT가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일본 진출을 가속화하려 했으니 EM택 입장에서는 BAT의 공급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현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KT-NG 입장에서도 시장 확대로 인해 물량이 급속도로 확대되므로 납품사를 다변화하는 것은 리스크 및 가격 경쟁력에 있어 당연한 움직임이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EM택은 설계와 개발 생산까지 모두 하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가령 EM택의 KT-NG의 대표적인 이원화 공급 기업인 이렌텍이 릴 2.0을 개발했지만 이러한 릴 2.0의 생산은 EM택이 하죠. 만일 EM택과 KT-NG의 관계가 예전만치 못하다 해도 납품사의 비중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EM택으로부터의 완전 독립은 힘들어 보이는군요. EM택이 경쟁사양 공급을 시작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기존 고객사로부터 물량이 차츰 감소될 수 있겠지만 기존 고객사인 KT-NG에게 감소될 수 있는 물량과 그 기간, 새로운 고객사인 BAT로 인한 공급 확대를 고려할 때 EM택은 실보다 득이 커 보인다는 생각이네요. 만일 EM택이 새로운 고객사의 공급을 추진하지 않았어도 KT-NG는 이원화를 꾸준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KT-NG 입장에서는 나은 선택이니까요. 따라서 EM택도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한 거라 생각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밝히며
크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최근 레이놀즈사의 관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이 미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형 전자담배가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아직 FDA가 관련형 전자담배의 모든 규제를 푼 것이 아닙니다. 전자담배 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양 전자담배 제품은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KT&G의 움직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수익성이 적은 미국 시장에서는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유럽 시장으로의 확대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이 보이죠. 이렇게 EM택은 모태 사업인 음향 사업보다 비중이 커진 관련형 전자담배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도 추가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실적과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EM택은 안정된 재무 상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차입금의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는 턴어라운드하며 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좋습니다. 또한 EM택 최대 주주의 경우 지배력이 낮은데 이 부분을 주식 수업이라던가 자기 주식으로 보완하려는 방향성이 좀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EM택이 꾸준히 돈을 벌어들여서 일부분을 자기 주식 매입에 활용한다면 이 부분은 지배력 강화에도 좋고 또 신주 발행 최소화에도 좋고 주가에도 좋을 것입니다. EM택의 재무손익에 비해 이러한 자기 주식 매입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따라서 EM택의 경우 최대 주주의 적은 지분율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기존 음향 부품 사업은 주목할 정도는 전혀 아니지만 꾸준히 발생되는 매출이 받쳐주니 다행이고 전자담배 사업의 성장이 참 좋네요. 혹자는 EM택의 BAT 공급으로 인해 KT&G의 고객사 다변화를 리스크로 볼 수 있겠지만 EM택이 설계와 생산까지 가능한 기술력을 가졌기에 오히려 EM택의 BAT 신규 공급은 큰 장점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22년 실적에서도 큰 증가를 보일 수 있겠네요. EM택은 꾸준히 관련형 전자담배의 성장과 이로 인한 실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양 전자담배 규제와 미국 시장의 진출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요소라 생각되는군요. 주주분들이시라면 이 부분을 지속 모니터링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성으로 실적에서 턴어라운드를 좋게 했다 보니 주가가 꽤 많이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앞으로 일반 담배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는 관련형 전자담배는 아직도 그 위해성이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거쳐야 할 과정이겠죠. 이런 여러 요소들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EM택이 보유한 전자담배 설계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 담배를 조금씩 대체해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EM택의 성장은 관련형 전자담배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22년 첫 분석 기업으로 EM택을 다뤄봤는데 이제 2022년도 1주가 넘었죠. 하하, 시간 참. 그러면 좋은 주말 저녁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네페스아크의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